안녕하세요. 별별여비입니다. 삼국지에서 노숙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는 척벽대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전장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대부분 다릅니다. 주유가 있고 제갈량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노숙은 자주 좋은 사람, 온건한 중재자, 혹은 다소 어수룩한 인물처럼 소비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노숙이라는 사람의 진짜 무게를 놓치게 됩니다. 노숙은 단지 사람 좋은 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송건에게 가장 먼저 재앙의 길을 말한 전략가였고 유비와의 동맹을 끝까지 붙든 외교가였으며 주유 이후 오나라의 군권을 이어받아 전선을 지탱한 도독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한방보다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힘. 오늘은 노숙의 진짜 가치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노숙은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난세를 보자 그는 가업을 지키는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풀어 사람을 모으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말과 활과 검을 익히고 젊은이들에게 병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노숙은 처음부터 책상머리에서 세상을 읽던 인물이 아닌 난세를 살아가야 할 체제로 보았고 그 체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숙은 한순간 번뜩이는 영웅이라기보다 오랫동안 판을 읽고 기회를 기다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손을 넣는 쪽의 인간이었습니다. 노숙의 인내는 소극적인 참음이 아니라 그것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버팀인 것입니다. 손책이 춥고 젊은 손권이 뒤를 잇습니다. 기반은 불안하고 사방에는 강한 세력이 가득했습니다. 위에는 조조가 있었고 형주에는 유표가 있었으며 강동의 호족들도 기회를 노리는 형세였습니다. 그런데 노숙은 송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라는 항우가 있는 이상 송건은 패자로 만족할 수 없으며 장강 유역을 장악하고 기회를 보아 제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이르고 또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너무 이른 말이 노숙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당장의 체면보다 먼 미래의 판을 먼저 보았습니다. 송건이 훗날 황제가 된 뒤 노숙을 높이 평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숙은 송건 밑에 들어간 신하일 뿐 아니라 송건에게 당신은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처음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척벽대전을 말할 때 제갈량의 언병과 주유의 화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타오르기 전에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이죠. 유표가 춥고 형주가 흔들리자 노숙은 즉시 송건에게 진언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조족과 형주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는 직접 유비를 만나러 갑니다. 장판파까지 달려가 패주하던 유비를 만나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 장면에서 노숙은 수동적인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는 형세를 먼저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척벽의 불길은 주유가 놓았을지 몰라도 그 전쟁이 오와 유비의 공동전선이 되도록 만든 사람은 노숙이었습니다. 노숙을 말할 때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 온건하고 너무 유비에게 양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노숙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호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형주 문제에서도 그는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주는 것을 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노숙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손호가 조조와 맞서기 위해서는 유비가 완충지대가 되어야 했고 형주를 모두 움켜쥐겠다고 덤비는 순간 오히려 강동이 먼저 소모된다고 보았습니다. 노숙은 땅 하나가 아니라 천하의 균형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보도 하고 참기도 하고 욕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나라가 한 번 더 버티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주유의 존재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척벽의 영웅이었고 손오창업기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유가 죽은 뒤 군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노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물려받는 일이 아닙니다. 눈부신 영웅이 사라진 뒤 조직이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송건은 노숙에게 주유의 병력과 영지를 맡기고 노숙은 강릉에 주둔하여 전선을 정비하며 군세를 키웁니다. 노숙은 불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꺼진 뒤에도 촛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숙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여몽과의 만남입니다. 한때 노숙은 여몽을 가볍게 보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여몽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식견이 넓어지고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는 노숙에 대한 여몽은 말합니다. 선비와 헤어지고 3일이 지나면 곧 다시 눈을 비비고 상대해야 한다. 바로 괄목상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숙의 행동입니다. 노숙은 상대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다음 후계자로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숙은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단단하게 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비가 익주를 얻고도 형주를 돌려주지 않자 송건은 군대를 보내 형주의 세 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관우와 노숙은 이양에서 맞서게 됩니다. 이때 노숙은 관우에게 직접 회담을 제안합니다. 양측 모두 병력을 멀리 두고 몸에는 칼 한 자루만 지닌 채 만납니다. 이 장면은 훗날 단도부회라는 고사성어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숙은 유비 측의 명분을 조목조목 무너뜨립니다. 장판에서 패주하던 유비를 송건이 도와주었고 힘과 땅을 보태주었는데 이제 익주까지 얻고도 형주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의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관우는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노숙은 온화한 사람이지만 온화하다는 것은 물은 것과 다릅니다. 노숙은 217년 45의 나이에 죽습니다. 너무 이른 죽음입니다. 송건은 깊이 슬퍼했고 장례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제갈량 역시 사흘 동안 애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노숙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와 촉을 이어 붙이던 고리였고 손호를 버티게 하던 균형추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이 죽은 뒤 그 균형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형주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관우의 죽음과 이릉대전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원인을 노숙의 부재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노숙이 살아있었다면 그 파국은 조금 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노숙은 불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그는 늘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야말로 세상을 버티는 자리였다. 노숙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사람 좋은 아저씨를 다시 보는 일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오랫동안 참고 보고 버티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움직인 전략가를 다시 보는 일입니다. 노숙이 남긴 것은 말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그가 죽은 뒤에야 얼마나 무거웠는지 드러났습니다. 이상 별별 여비가 다시 읽는 삼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